정치평론가 이강윤의 오늘. 안녕하십니까, 이강윤입니다. 10월 20일 화요일 시작합니다. 황우여 교육부 장관도 교과서 국정화 체제가 오래 가지 않으면 좋겠다며 발을 슬쩍 빼고 있습니다. 물론 두말할 필요 없이 교과서 국정화에 총대를 맨 주무부처 장관입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국정화에 반대한다며 정색하고 나섰습니다. 표 때문이겠지만 청와대의 막가파식 드라이브에 여권 내부 핵심에서조차 반발이 표면화되고 있습니다. 정병국, 정두원 의원 등도 반대화 의사를 밝혔습니다. 교과서 국정화가 잘못된 거라는 거 세상이 다 아는데 딱 한 사람, 혼자만 모르고 있는 형국입니다. 대개 이럴 경우 그 한 사람은 광포해지기 십상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런 현상을 소외의 극단화라고도 부르는 모양입니다. 42년 전에는 대통령 말 한마디에 일사천리로 강행됐지만 지금은 양상이 확연히 다릅니다. 어제 토론회 때 나온 자료 화면을 보니까 지난 주말 집회에서는 초등학생도 발언 대열에 동참하기도 했더군요. 이 모든 게 40년간 축적된 시민의 힘일 것입니다. 잠시 후 시작합니다. 빅맥보다 바비박스밥이 낫다. 와퍼보다 바비박스밥이 낫다. 밥이 박스에 담겨 빠르고 간편하게 그리고 근사하게 당신의 식사 시간을 채워줍니다. 먹방 하종우도 차기작의 추가씬을 요청했다던 바비박스. 학동역 1번 출구 KFC 그 윗집 바비박. 패스트푸드 하면 우리가 햄버거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건강에 안 좋습니다. 건강에 안 좋죠. 그런데 이제는 밥으로 이게 해결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그 포장이 햄버거 포장 같아요, 진짜. 더 저는 멋있다고 세련돼 봅니다. 있고. 세련됐어요. 되게 깔끔하게 돼 있더라고요. 네. 네. 그 박스 안에 있는 밥을 숟가락으로 벤치에 앉아서 퍼먹으면 굉장히 그 모양이 네. 잘 살 것 같아요. 월스트리트가에서 굉장히 바쁜 비즈니스맨 같은 느낌. 맞습니다. 네. 심지어 지금요, 전국 곳곳에 있는 그 바비박스 매장에 방문하셔서 9,000원 이상 사시면 이 바비박스 페이스 버러 페이스 보틀입니다. 병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나는 페이스 벌을 왜 세우나 했지. 그러니까요. 발음 정확하게 해. 예. 네. 그리고 뭐 방문 후기 또 SNS에 올리면 아이패드, 디카 많은 상품들이 또 준비되고 있습니다. 방문하셔서 맛을 보시면 점심 한 끼 아주 충분하게 채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비박. 아직도 콘도 회원권 분양받으세요? No. 저렴한 금액으로 회원권을 이곳에서 구입하세요. 전국에 있는 모든 콘도 회원권, 여러분이 찾는 회원권에 관한 정보가 모두 있습니다. 회원권 114, 대한민국 대표 회원권 거래소 회원권 114. 인터넷과 모바일 앱에서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02544-6114, 02544-6114.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회원권 114. 대한민국 투어. 우리 국민TV 남덕수 조합원님께서 운영하시는 이 대한민국 투어. 이분이 그 20년 경력의 베테랑입니다. 이분의 어떤 경험을 여러분께서는 그냥 버스에 앉아가지고 네. 다 빼먹는 거예요. 20년 동안 쌓아둔 그 빅데이터. 그렇죠. 버스가 이제 28인승 최고급 리무진 버스도 있고 45인승 좀 더 많은 분들이 타실 수 있는 이런 버스도 있으니까 고급진 여행도 바로 남덕수 조합원님과 함께라면 가능하다. 네. 문의 전화는요 1599-2686번입니다. 1599-2686. 버스 여행하면 2686이 딱 생각이 나네요 벌써. 네. 1599-2686번 아니면 네이버나 다음 같은 그 검색창에서 대한민국 투어 이렇게 검색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웹사이트 대한민국 투어 한글로 쓰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투어.kr 이렇게 검색하셔도 언제든 들어가실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 국내 여행도 많이 애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한민국 투어였습니다. 오늘 국정원에서 쏟아진 뉴스들도 많고
마감에 임박해서 뉴스들이 많습니다. 자, 뉴스 브리핑 시작하죠. 정승조 아나운서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이산가족 상봉 시작됐죠? 그렇습니다. 20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우리 측 상봉단이 오늘 북한 금강산 관광지구에 도착했습니다. 96가족 389명의 상봉단은 오늘 오전 8시 30분 집결지인 속초에서 출발을 해서 남북 출입사무소를 거쳐 오후 1시 30분에 금강산 호텔에 여정을 풀었습니다. 남북은 오늘 오후 3시 30분 이산가족 면회소에서 첫 단체 상봉을 시작으로 2박 3일간의 상봉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2시간가량의 첫 상봉 후 우리 측이 주최하는 환영 만찬 등의 일정을 오늘 이어갈 예정입니다. 이후 22일까지 총 6번, 12시간의 상봉이 이어집니다. 네. 국정교과서 제작에 필요한 예산 44억. 물론 이게 전부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예비비 편성은 이미 다 완료됐다고요. 그러니까 돈은 확보가 됐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을 해서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국정교과서 제작에 필요한 예산 44억 원의 예비비 편성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정화 구분고시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뒤 11월 2일에 확정이 되는데 정부가 국민 의견 수렴 절차를 무시하고 요식적 행정행위를 했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김 의원은 또 이번 예비비 편성은 기준에도 맞지 않다며 국회 예산심사를 통과할 자신이 없으니 예비비를 사용한 것이 아닌가, 이것이 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이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추 부총리는 2017년 3월에는 교육 현장에 보급이 돼야 하는데 금년 11월에 개발 착수가 안 되면 도저히 안 된다고 해서 예비비를 편성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정부가 11월 2일까지 국민의 의견을 듣기로 했으면은 최종 결정을 한 다음에 예비비를 편성해야지 국민 의견을 듣는 것이 장난인가라면서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의원도 정부가 비밀리에 예비비를 승인한 것은 위법으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라면서 헌법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꼬집었습니다. 네, 정말 해도 너무하는군요. 국정원의 내국인 해킹 사건 수사 종결됐다고요? 그렇습니다. 경찰이 해킹 프로그램과 관련된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국가정보원 직원 임모 씨 사건에 대해서 자살로 결론을 짓고 내사 종결했습니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검찰로부터 최종적으로 지휘를 받아서 국정원 직원 임 씨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그동안 불거진 여러 의혹을 확인한 결과 임 씨의 사인에 타살 혐의점이 없고 자살이 명백하다는 결론에 따른 것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국정원에서 해킹 프로그램을 담당했던 임 씨는 지난 7월 용산시 화산리의 한 야산에서 내국인 사찰은 없었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자신의 승용차 안에 번개탄을 피워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네. 서울우유가 임직원들 월급의 일부를 우유나 낙농 유제품으로 대신 줬다고요? 예. 서울우유협동조합이 직원 월급의 일부를 우유 등 유제품으로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우유는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약 석 달 동안 임직원들에게 원하는 액수만큼의 우유와 유제품을 지급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유제품으로 지급한 월급 비율은 사원 10%, 팀장 20%, 부장 30%, 임원은 40%로 팀장급의 경우 100여만 원, 임원들은 200에서 250여만 원어치를 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서울우유 협동조합의 경영공시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당기 순손실액만 약 184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서울우유 관계자는 강제로 월급의 일부를 제품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었다면서 회사를 살리겠다는 마음에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고통을 분담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자발적 고통 분담인지 아닌지는 직원들 얘기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예. 원하는 액수만큼의 우유와 유제품을 지급했다. 원하는 액수만큼. 과연 이런 게 있었을지 모르겠군요. 어쨌거나 회사가 어려우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건 사실이지만 200만 원쯤의 우유와 유제품을 받으면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요? 재채기는 도저히 무엇으로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미안합니다. 자, 군사평론가임을 자처하는 보수 우익의
대표적 문제야다. 뭐 그런 얘기를 듣고 있는 사람인데 지만원 씨. 이 지만원 씨한테 북한군으로 몰린 5.18 당사자들이 법적 대응에 나섰다고요? 예, 지만원 씨에게 북한군으로 지목된 5.18 당사자 4명은 오늘 지 씨를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죄로 처벌해달라면서 광주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고소인은 지 씨가 북한 최고인민회의 의장 황장엽이라고 지목한 5.18 당시 시민군 상황실장 박남선 씨와 시민군 곽희성 씨, 천주교 광주대교구 월산동 선당 주임 신부인 박용수 신부의 조카 백성남 씨, 김인태 씨의 아내 신복례 씨입니다. 이들은 고소장을 접수한 뒤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광주의 고귀한 희생을 부정하고 있는 지만원 씨는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며 북한군으로 지목당한 4명의 피해 당사자들이 직접 법적 대응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1980년 당시 광주 시민이 대거 항쟁에 참여한 사실을 기억해서 이제부터는 공개적인 시민 대응 활동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면서 5.18 민주화 운동의 진실 왜곡 세력을 끝까지 추적을 해서 엄중히 응징을 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자, 성폭행 혐의 받고 의원직 자진 사퇴한 심학봉 전 새누리당 의원. 경찰에 의해서 검찰도 무혐의 처분하기로 했네요. 예. 대구지검 형사 1부는 4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심 전 의원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릴 계획입니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심 전 의원과 이 여성은 둘 다 성관계의 강제성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8월 20일 심 전 의원의 집과 국회의원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는 한편 관련자들의 통신 기록을 조사하고 계좌를 추적을 했지만은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찾아내지는 못했습니다. 심 전 의원은 지난 7월 13일 대낮에 대구의 한 호텔방에 알고 지내던 40대 여성을 불러내 성관계를 했고 그는 성관계 이후에 이 여성에게 30만 원을 주고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이 여성은 지난 7월 24일 대구 중부경찰서에 성폭행을 당했다면서 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조사에서 이 여성은 성관계의 강제성은 없었다면서 진술을 바꿨고 경찰은 지난 8월 4일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네, 이제 무혐의 났기 때문에 뭐 나는 죄 없다 그러면서 또 무소속으로 출마하고 뭐 그러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참 대단합니다. 자, 전 청해 부대장 A 준장 해군인데요. 긴급 체포됐다고요? 별이 왜 갑자기 체포가 됐습니까? 네. 국방부 검찰단이 전 청해 부대장을 맡았던 해군 A모 준장을 긴급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의 한 관계자는 오늘 청해 부대장을 지내고 현재 해군 본부에 근무 중인 A 준장을 군 검찰이 긴급 체포했다면서 A 준장은 청해 부대장 시절 예산을 변칙 사용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군 검찰은 이날 해군 본부 내에 있는 A 준장의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A 준장은 2012년 12월 청해 부대에 근무할 당시에 소말리아 해적에 피랍된 제미니오 선원 4명을 무사히 구출하는 작전을 진두지휘하기도 했습니다. 예, 기자실에 알려진 바에 따르면은 이 A 준장의 예산 변칙 사용이라는 게 사병들에게 지급할 급식비 관련 비리라고 알려져 있더라고요. 만약에 그렇다면 이거 정말 아니죠. 나라에서 2년 3년씩 젊은 청춘 데려다가 국방 의무 지우는 것 거기까지는 뭐 어쩔 수 없는 조국의 현실이 그렇다고 치고 한참 제대로 먹이고 입히고 하는 거 당연한 건데 손을 댈 데가 없어서 그래 이런 데 손을 대나 싶고 말이죠. 해군은 통영함 비리에서 보이듯이 해군 참모 총장부터 구속되고 뭐 이러더니 온갖 군대 다 배는 물론이고 배에서 근무하는 수병들 밥값 가지고도 이런 부정을 하는 모양입니다. 단단히 뜯어 고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대통령이 할 일은 이런 겁니다.
자, 주유소 기름값 다시 리터당 1,400원대로 떨어졌다. 이 얘기죠? 그렇습니다. 유가정보 사이트 오피넷을 보면은 오늘 오전 10시 기준으로 전국 주유소의 보통 휘발유 평균 가격은 리터에 1,499원 50전으로 집계됐습니다.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가격이 1,400원대로 떨어진 것은 지난 3월 7일 1,499원 25전 이후 7개월여 만입니다. 국제유가가 1배럴에 40달러대 중반에서 안정된 가운데 최근 몇 달간 오름세였던 원달러 환율도 떨어지면서 휘발유 가격은 당분간 하향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이른바 백화점 고객의 갑질 동영상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 논란에 대해 해당 업체가 법적 대응하겠다. 뭐 이런 얘기죠? 예. 스와로브스키는 보도자료를 내고 고객이 법적 조치를 취할 경우에 회사 차원에서 대응할 예정이라면서 법무법인과 함께 검토 중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 사건 당시 무릎을 꿇은 직원들은 앞으로 일주일 정도 휴가를 낸 상태고 문제의 고객들에게서는 이후 아무런 연락도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 16일 오후 인천의 한 백화점 귀금속 매장에서 무상 수리를 요구한 여성 고객이 응대에 불만을 품고 항의하는 과정에서 여성 점원 2명이 무릎을 꿇고 사과하는 동영상이 유포돼 논란이 일었습니다. 네.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내년 1월 이후 출고되는 빈 병만 값이 오른 보증금 그걸 반환해 준다고요? 그러니까 아마 공병 보증금이 좀 오르는 모양이죠? 맞습니다. 빈병 사재기 논란과 관련해 환경부가 제동을 걸고 나선 것입니다. 환경부는 빈병 보증금 인상이 시작되는 내년 1월 21일 이전에 출고된 병들에 대해서는 현행 보증금 금액만 돌려받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내년 1월 21일부터 출고되는 병에는 지금과 다른 새로운 라벨을 붙여서 이전 병들과 구분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지금 빈병을 모아도 내년에 보증금이 오른 후에 반환을 하면은 신형 라벨이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인상된 보증금 받지 못합니다. 환경부의 이번 조치는 최근 보증금 차익을 노린 사재기가 늘면서 빈병 회수율이 급락한 데 따른 것입니다. 앞서 환경부는 빈병 보증금을 소주병은 현행 40원에서 100원으로 맥주병은 50원에서 130원으로 각각 올려서 현실화를 하겠다고 입법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네. 시민단체가 카카오의 검찰 불법 협조 중단하라. 그러니까 감청영장 응하겠다고 얼마 전에 태도를 바꿨는데 그러지 말라. 들여다보게 하지 말라 이 소리죠? 예. 스마트폰 메신저 업체 카카오가 검찰 수사에 협조하기로 하자 시민단체가 반대하고 나선 겁니다. 카카오 사찰에 반대하는 시민 모임인 사이버 사찰 긴급행동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카카오가 검찰과 합의해서 감청 협조를 재개하는 것은 절차적 불법성이 있을 뿐 아니라 정보기관의 눈치만 본 결정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정보기관의 협조 요청을 받을 경우에는 어떤 정보를 제공했는지 투명을 하게 공개하고 위법한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협조를 중단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일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카카오와 검찰이 감청 재개에 대해 실무적으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카카오 하여튼 말이 많습니다. 참. 요즘의 이탈 추세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감청영장 응하겠다라고 한 날은 하루에 한 15만 명 이상이 떠났다고 하던데. 자, 세월호 침몰 사고로 복역 중인 선원 중에 처음으로 만기 출소자가 나왔군요. 그렇습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1등 항해사였던 34살 신모 씨는 광주광역시 삼각동 신축 광주교도소에서 오늘 새벽 0시쯤 만기 출소했습니다. 신 씨는 지난해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수습 1등 항해사로 승객 투회선 조치를 하지 않아서 승객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데 이어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로 감형받은 신 씨는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이 되고 있지만은 형기를 채워서 출소하게 됐습니다. 네. 날씨 소식 알아볼까요? 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은 강원 영동은 동풍 영향으로 점차 흐려지면서 늦은 밤부터 비가 오는 곳 있겠습니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내륙 중심으로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낮 동안에도 연무나 방무로 남아있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8도에서 18도, 낮 최고 기온은 21도에서 26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의 정승조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마감 후에 들어온 몇 가지 뉴스는 제가 짤막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우선 거액의 사기를 하고 중국으로 도주한 조희팔 죽은 것으로 알려져 있죠. 아직 시신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조희팔 씨의 조카가 외조카인데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조희팔의 생사를 규명할 핵심 인물로 알려져 있는데요. 최근 검찰과 경찰의 조희팔 사건에 대한 재수사가 시작되면서 주변에 많은 불만을 표출하고 조희팔의 2인자로 알려진 강모 씨가 중국에서 체포돼서 한국으로 압송되자 많은 불안 이런 것들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검찰에 따르면 오늘 오후 2시께 대구시 동구 효목동 한 사무실에서 조희팔 씨의 외조카인 유모 씨가 책상 의자에 앉은 채 숨져 있는 것을 지인이 발견해서 경찰에 신고했는데요. 별다른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고 제초제를 마시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유서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정원발 기사 2건이 있습니다. 우선 국정원은 북한이 중국의 반대와 발사 준비의 실무적 사항들의 미비점으로 인해서 미사일 발사를 하지 않았다, 미루었다. 그리고 핵실험은 현재 준비 중인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임박한 것은 아니다 라고 오늘 국회 정보위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또 하나, 북의 젊은 지도자로 알려져 있죠. 북의 젊은 지도자이죠. 지도자로 알려져 있다고 말하고 나니까 좀 이상하긴 한데 김정은 제1비서 뒷목에 혹이 있다 이런 주장이 한때 퍼졌었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뒷목의 혹은 김정은의 할아버지인 김일성 당시 주석도 혹 관련해서 말들이 많고 그랬죠. 그게 뭐 건강 이상의 신호이니 종양이다 아니다 이런 말들이 많았고요. 네. 오늘 또 국정원발 기사 마지막입니다. 이게 국회 보고하는 날 이런 식으로 기사들이 많이 흘러나옵니다. 근데 일방적인 제공이기 때문에 걸러서 들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국정원은 IS 가담을 시도한 내국인 2명을 적발했고 출국 금지시켰다라고 국회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이와 관련해서 이 국정원의 보고를 들은 또 다른 국회의원 아무개 씨는 모 의원은 사제폭탄 원료를 국내 밀수입 시도한 IS 범죄자 5명을 적발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출국 시도한 2명의 내국인과 이 범죄자 5명 적발, 이 5명 사이에 그 둘이 들어있는지 여부는 아직 명확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국정원의 보고를 듣고 나와서 기자들에게 한마디씩 짤막짤막하게 전달을 하는데요. 공식 브리핑이 아니고 원래는 못하게 돼 있죠. 정확하게 육하 원칙에 입각해서 말을 하지 않으니까 이런 식으로들 막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면 아마 밤 9시 뉴스 그 시간대는 좀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한편 나카타니 일본 방위상은 자위대가 외부 활동을 할 때, 즉 일본 경계를 넘어서 외국에 가서 활동을 할 경우에 해당 국가의 동의를 얻게 돼 있다라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한때 한반도 진출 과정에서 우리의 주권, 우리의 동의, 승인 여부 가지고 논란이 됐었는데 일단은 예상되는 범위 내에서 일본 방위상은 일단은 선을 그었습니다. 네, 이상이고 다음 뉴스들은 제가 짬짬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힘들어. 많이 힘들어? 우울해. 고민 있어요. 고민 있어요? 사랑의 물음표를 붙여주세요. 관심의 물음표를 붙여주세요. 힘들어하는 이들이 혼자가 아님을 알 수 있도록 지금 말을 걸어주세요. 당신의 물음표 하나가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이강윤의 오늘. 이제는 정가 산책으로 함께합니다. 정치권 동향 생생하게 풀어드릴 분은요. 이강윤의 오늘. 이제는 정가 산책으로 함께합니다. 정치권 동향 생생하게 풀어드릴 분은요. 네,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여권 내에서 친박의 귀환? 왕의 귀환이 아니고 친박의 귀환이다. 뭐 좀 친박계들이 세진다는 얘기입니까? 뭐 전체적으로 지금 장관 하던 사람들 두 사람이 어제 이제 당으로 복귀하기로 했고요. 뭐 그 전에 당에 있긴 했습니다만 그 청와대 정무특보를 맡고 있었던 윤상현 또 김재원 의원이 어제 이제 정무특보직 사임 의사를 밝혔고, 예. 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이를 수용했다 뭐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뭐 이제 총선을 6개월 정도 앞둔 시기적인 특성도 있고, 그래서 이제 뭐 어쨌든 총선 출마를 생각하는 이 정치인들이 이제 당연히 이 당으로 복귀하거나 이제 당에서 출마 준비를 할 거고, 예. 중요하게는 그동안에 이제 어쨌든 대통령이 장관으로 데려다 썼다는 거는 그만큼 뭐 대통령이 이뻐하고 이른바 믿는다. 뭐 그렇죠.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친박의 핵심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예, 예. 이런 사람들이 이제 당으로 복귀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뭐 지금 현재 뭐 박근혜 정부의 권력 2인자다 뭐 이런 얘기까지 듣고 있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어쨌든 예산안 처리가 끝나고 나면 뭐 당연히 당으로 복귀할 거다 뭐 이건 지정사실화되어 있는 상황이죠. 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소장파에 들어가긴 합니다만 어쨌든 윤상현, 김재원 두 정무특보를 맡고 있었던 이 두 명의 의원은 이 박근혜 대통령의 신임이 굉장히 큰 이 친박계 핵심 중에서도 핵심으로 꼽히는 의원들인데, 그렇죠. 그동안 이제 어쨌든 두 사람이 정무특보 직함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그동안에 뭐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정치적인 현안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지 않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정무특보 직함을 빼고 나면 훨씬 더 그런 정치 활동에서 운신의 폭이 넓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점에서 보면 지금 뭐 잠시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가 이 큰 현안으로 대두하면서, 그리고 거기에 이제 김무성 대표 역시 뭐 본인의 이해관계까지 맞아떨어지면서 지금 그 당 내부에서 이 공천 룰과 관련한 이 친박계와 김무성 대표 측 사이에 이 힘겨루기, 내홍, 뭐 이른바 공천 전쟁으로까지 뭐 언급됐었던 지금 그런 상황은 이제 잠시 소강 상태인데, 네. 뭐 이 문제는 피해갈 수는 없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공천 룰이 확정이 돼야 이제 내년 총선 준비가 본격화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공천 룰 싸움은 지금 어쨌든 휴화산인 상태인데, 친박계에서는 어쨌든 화력이 점점 세지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뭐 언론들이 친박계의 기후환이다. 뭐 이렇게 지금 부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김무성 대표가 좀 떨떠름하겠네요. 뭐 떨떠름 하기는 할 건데 사실은 예상됐던 사안이고. 그렇긴 하죠. 그렇죠. 그래서 혹시 뭐 이걸 전혀 예상 못해서 지금 친박계 화력이 예상 못했던 화력이 더해졌다 이렇게 본다면 뭐 당연히 이제 그쪽에서는 전략적으로 오판을 한 건데, 당연히 뭐 김무성 대표 쪽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들이 당으로 복귀해서 이 친박계 목소리가 더 커지는 문제에 대해서는 뭐 이미 예상은 했겠죠. 그런데 이제 더 큰 문제는 이미 지금 뭐 몇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공천 룰 싸움에서 어쨌든 공천 전쟁 1라운드에서는 지금 청와대나 친박계가 사실 압승을 거두고 지금 마무리가 된 상태고, 예.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여론조사와 이제 당원 투표의 비율을 현행 지금 당원 당규대로 5대5로 할 거냐, 아니면 그거보다 여론조사의 비율을 높일 거냐, 뭐 이런 이제 수치조정의 문제가 남아있는 상황인데, 여기서도
어쨌든 키는 좀 청와대 친박계가 쥐고 있는 형국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김무성 대표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얼만큼 힘을 쓸지는 모르겠지만 이전까지 보여줬던 그 후퇴하는 모습, 박근혜 대통령이나 청와대 친박하고 정면으로 맞붙어서 좀 뚫고 나가는 그런 의지를 명확하게 보여주지 못하면 사실은 비박계나 또는 소장파 의원들의 좀 지원을 받기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예. 그런 점에서 보면 정부에 있었던 친박계 핵심들의 당 복귀, 그리고 윤상현, 김재원 두 의원의 정무특보직 사임, 이런 것들은 앞으로 지금 이제 현재는 소강 상태인 물밑에 있는 이 공천 룰 싸움에서 친박계가 완전히 틀어지고 가겠다. 이런 좀 큰 흐름,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좀 하나의 징표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대통령은 세지만 친박계는 약하다. 그래 왔는데 조금 그 역관계가 어느 정도로 균형 또는 변화를 맞을지, 그건 것도 앞으로 여당 쪽을 보는 주요한 관전 포인트겠어요. 근데 이제 방금 사회자께서도 대통령은 센데 친박계는 별로 안 세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게 이제 작년에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 초반부터 국회의장 당내 경선, 또 전당대회, 그다음에 올해 2월달에 원내대표 경선, 다 친박계가 밀렸으니까. 예. 근데 이제 이렇게 표로 늘어나는 부분, 그러니까 의원들이 이 비공개 투표를 통해서 표로 의견을 표출하는 것에 있어서는 비박계가 훨씬 진영이 넓게 분포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이 사생결단의 싸움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내년 선거를 결국 박근혜 대통령을 중심에 놓고 치러야 하는 그런 양상으로 계속 상황이 가다 보면 예. 사실은 공천룰 싸움 같은 이런 진짜 음식말로 정치 생명 걸고 싸우는, 절대 물러설 수 없는 싸움을 하게 되는 경우는 사실은 친박계의 파괴력이 훨씬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 다만 이제 한 가지 봐야 될 거는, 어쨌든 이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와 관련해서 이 수도권 여론이 워낙 좋지가 않으니까, 예.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수도권 소장파 의원들, 그리고 수도권 같은 경우는 친박계 일부 의원들도 지금 국정화 추진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난감해하는 그런 기색이 역력한데요. 그런데 김무성 대표가 또 이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는 지금 박근혜 대통령하고 완전히 보조를 맞춰서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공천룰 싸움에서 김무성 대표가 유리하게 상황을 끌고 갈 여지 그렇게 크지는 않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다만 친박계가 그러면 반드시 당원당규상에 있는 당원투표 50%, 여론조사 50% 이거 고집할 거냐? 저는 고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황진화 사무총장을 공천룰 특별기구 위원장에 아마 친박계가 용인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이게 결국은 상황 관리를 친박계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는 것 같고, 이미 상황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보면 이 5대5 부분도 친박계가 굳이 자신들의 이해관계만 앞세운다라는 비판적인 평가를 받으면서 고집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는 겁니다. 네. 그 점에서 보면 이제 공천룰 전쟁의 2라운드가 시작돼도 큰 가닥은 친박계가 끌고 갈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세네요. 그나저나 친일 선대의 친일 문제 때문에 김무성 대표는 교과서 문제에 관한 청와대와 아주 그냥 딱 이구동성, 한 몸. 그래봐야 점수 딸 것 같지는 않은데. 그렇죠. 그리고 이제 어제 개각 관련해서 한 가지만 조금 말씀을 드리면, 예. 어제 개각이 사실 KFX 사업 때문에 주철기 외교안보수석 꼬리 자르기 하면서 좀 물타기. 준비가 덜 된 개각이었던 것 같다. 예. 물타기 개각이었던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교육부 차관이 이제 8개월 만에 경질이 된 걸 두고 오늘 아마
이런저런 화제예요. 책이 나온 거를 많이 보셨을 텐데요. 예. 지금 뭐 들리는 바로는 청와대 분위기는 황운여 교육부총리에 대해서 계륵처럼 생각한다 뭐 이런 분위기가 꽤 강하다 그럽니다. 그럴 것 같아요. 오늘도 예, 뭐 그러니까 급증어가지고 올해가 안 갔으면 좋겠다 그러고 황우여 벌써 발 빼더라고요. 작년에 이제 그 국정화 처음 막 불지피면서 이제 작년에 박 대통령이 이미 뭐 국무회에서 지시한 사항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지시했는데 지시한 지 1년이 넘도록 교육부에서 아무 준비 없이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았다. 그리고 부랴부랴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청와대 쪽에서 동 뜨고 어쩌고 하면서 방미 앞두고 이제 공식화하는 그 과정에서 교육부가 실제 아무 준비가 안 돼 있더라. 이런 것 때문에 청와대에서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굉장히 좀 분노했다. 뭐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어쨌든 상징적인 수장인 이 교육부총리를 당으로 돌려보낼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시쳇말로 황운여 부총리를 자를 수는 없고, 네. 그러니 경고 차원에서 차관을 전격 경질한 거다. 뭐 이런 해석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신 유탄 맞은 거군요. 실제 지금 근데 그 뭐 양반도 청와대나- 뭐 예. 그 교수할 때 뭐 국정화는 후진국에서나 하는 거다라고 논문 쓰고 그래서 어정쩡하긴 했지. 아니 뭐 그런 뭐 행정자치부 장관은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뭐 어떤 뭐 학자적 양심을 제대로 소신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 사람들 중에 예. 정보부처 들어가 있는 사람들 중에 그런 거를 온전히 지켜가는 사람 사실 찾아보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거 지키려면 안 들어갔어야 되죠. 그러니까 특히나 이 정부 들어서는 더더군다나 그런 일들이 많아서 뭐 그건 되게 새로운 것 같지도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모 저모 아무튼 여당의 친박괴의 귀환 그거 좀 잘 보자 이 말씀으로 요약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가산책 한국일보 정치부의 양정대 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주장이 질서를 만나면 아름다워집니다. 주장이 화해를 만나면 힘이 생깁니다. 주장이 감동을 만나면 희망이 됩니다. 주장이 배려를 만나면 마음을 움직입니다. 마음을 움직이는 힘, 배려에서 시작됩니다. 한국방송광고공사 공익광고협의회. 국민TV 조합원인감? 나가지 있게 지역협의회 가입해야 쓰겠어. 국민TV 조합원이에요? 지역협의회 가입해야죠. 국민TV 조합원 맞나? 막 퍼뜩 지역협의회 가입해 안 카나? 국민TV 조합원에 가입하고 조합비를 내고 국민라디오와 국민TV를 시청한다고 조합원으로서의 만족이 전부냐? 결코 아닙니다. 가까운 지역협의회에 가입하셔서 가까이 사는 조합원과 동지애를 나누십시오. 자세한 가입 안내는 미디어협동조합 홈페이지 지역협의회 게시판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네, 5시 7분 막 됐습니다. 게시판 잠깐 보죠. 블루벨벳님, 볼 일 있어서 동네 대형마트에 갔었는데 그 앞에서 전단지를 나눠주더라. 풀무원에 뭔 일이 있는가 싶네요. 바른 기업이라는 인식하에 풀무원 제품을 좀 애용하는 편이었는데 이러면서 풀무원에 대한 소비자 고발 컨슈머 리포터 노동자 탄압도 모자라 소비자 우롱 풀무원의 나쁜 먹거리를 고발한다 이런 제목을 달고 있는 유인물을 올려주셨습니다. 먹거리 작성 주체가 어딘가요? 풀무원 화물 노동자들은 풀무원의 눈 가리고 아웅식의 소비자 우롱 현실을 하나하나 고발해 나가겠습니다. 풀무원이 노동자의 바른 목소리를 존중하고 귀 기울여 진정으로 바른 기업이 될 때까지 싸우겠습니다. 아마 이런 내용 같습니다. 이거 갑자기 화면이 문제가 생겼네. 네. 글쎄요, 요것만 봐서는 어느 한쪽만 얘기 가지고는 뭐라고 말씀드리긴 뭐하고 저도 이 건에 대해서 미처 정보는 없습니다. 아무튼 뭔가 사달이 나 있기 때문에 이러지 않는가 싶고요.
또 이런 대목도 있어요. 풀무원 두부와 콩나물을 실온에 방치했다. 냉장하지 않고. 그래서 안전한가 이런 것도 있는데 좀 자극적이어 보이기도 하고요. 좀 알아보도록 제작팀과 얘기를 하겠습니다. 진보 화이팅 이라는 분께서는 이거 아마 패러디한 거거나 살짝 바꿨겠죠. 국민통합 역사교과서 새누리당 명의로 걸린 현수막 사진인데 우리 새누리당은 지금 지랄하고 자빠졌습니다. 이렇게 누가 아마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러죠? 아무튼 살짝 바꾼 거 이런 거 같고요. 맞네요. 안 바쁜 벌꿀님 아주 뭐 촌철살인입니다. 그 조희팔 씨의 외조카 유아무개 씨 자살 당했네라고 했고. 오케이 마리님 마리 우유지 사실상 연봉 삭감이네요. 서울 우유면 업계 1위 업체 아닌가요? 저 정도면 상당히 어려운가 봅니다. 차라리 우유 가격을 좀 낮추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시고 우유 가격 낮춰서 해결하면 어떻겠느냐라고 다른 분도 아까 견해를 주셨습니다. 네, 뭐 좀 가격 낮추는 것도 일시적인 경영난을 탈출하고 우유 소비를 늘리는데 도움이 되겠죠. 근데 뭐 그 1+1인가는 그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유통업체가 제조업체한테 이렇게 눈 부라리면서 요번에 좀 협조해줘 해서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한 건지 1+1이면 50% 인하하는 거잖아요. 그래도 남는 건지 이따가 경제뉴스 브리핑에 그냥 물어볼까요? 갑자기 물어보면 또 대답하려나? 우유를 싸게 팔면 해결될 것을 이러셨고요. 오늘의 댓글을 제가 하나. 클로렐라님. 전현직 대통령들이 어째 초중고생들하고 싸우는지 참 결정은 어른이 하지만 고생은 학생들, 어린아이들이 하네요. 미안할 따름입니다. 예, 그냥 오늘의 댓글이라고 칭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현직 대통령들이 출첵합니다. 역사는 흐릅니다. 역사가 력사는 고저 아니죠. 사도 요한님. 연 이틀간 연세대에 이어서 고려대생들의 북한 말투를 차용한 고졸의 그 남조선의 교과서 문제. 그 패러디와 골개와 해악이 대단했습니다. 그죠. 재밌더라고요. 기발들은 한데 참 이런 문제로 그 기발함을 빛내야 한다는 게 한편 씁쓸하긴 했습니다만 어제 잠시 정파됐을 때 2분간 방송이 팟빵 서버 때문에 안 나갔다는데 그때 이모라는 자가 뭐 좀 약간 해프닝을 했다고 합니다. 다운받아서 들으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세종대왕 앞에서 어려 보이는 젊은 학생들이 팻말을 들고 있는데 읽어드리죠. 여학생이 들고 있는 거. 청와대는 너희 집이 아니고 역사도 너희 집 가정사가 아니야. 남학생은 역사는 장난이 아니고 국민은 장난감이 아니다. 네. 오동팔님 고맙습니다. 어제 토론회 잘 봤다. 우연의 일치인지 올바른 교과서란 이름이 독일의 나치가 1940년대 그때 이미 썼었다는 얘기에 그냥 소름마저 돋았다.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해야겠죠. 예, 저도 어제 이 말씀을 아마 이준식 의원이 말씀하셨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토론장에서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알고 썼다면 아주 준비를 교묘히 잘한 거고 교묘하게 해온 거고 모르고 썼다면 너무나 우연일치치고는 좀 그렇죠. 들어보자 톡톡님. 아이들 문제 아마 광우병이나 먹을 것 이런 문제 말씀하시는 거겠죠. 그리고 역사 문제 엄마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네. 우유 싸게 팔아라는 얘기도 몇 군데 눈에 들이고요. 뉴라이트 국정교과서 온다는 거 포스터 아주 누가 이거 만드셨습니까? 굉장히 레알리스틱하게 잘 만드신 것 같네요. 일본군 장교가 일본도를
초갑스럽게 휘두르면서 달려오는 일장기를 배경으로. 네. 참 재주 좋으십니다. 조이팔이 조카 숨진 채 발견됐다는데 유병원보다 더 미스터리한 거 아닌가 싶다 이런 말씀도 있고요. 예, 오늘 갈 길이 멉니다. 이따가 다시 한번 잠깐 게시판 체크하도록 하나만 더요. 지나가다님, 세월호 1등 항해사 신정훈 씨가 세월호 출항 직전에 청해진에 입사한 국정원 직원이라는 게 사실인가요? 저는 이것에 대해서 아는 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음모론 또는 막연한 추측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적어도 이강윤의 오늘은 지양하겠습니다. 말들은 많은데 확인되지 않은 것, 그래서 괜한 소문이 또 다른 소문을 불러일으키는 것, 거기에 제 프로가 앞장서고 싶지는 결코 않고요. 이런 것은 확인될 때까지 조금 늦게 알아도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지나가다님. 지금 여러분께서는 정치평론가 이강윤이 진행하는 국민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이강윤의 오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경제 쟁점을 짚어봅니다. 네, 경제뉴스 브리핑입니다. 한국경제TV 이인철 기자,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앞으로 통신요금 인가제가 폐지된다고요? 그러면은 나라에서 얼마 허락받아다가 값 매기는 거 말고 통신사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경쟁도 하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통신요금 인가제가 뭐냐면 일단 그 휴대폰이 등장했던 지난 1991년이죠. 네. 이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입니다. 일단 가계 통신비 부담도 좀 줄여보자. 그리고 이제 이동통신사 당시에 이제 선도업자가 있고 후발업자가 있으니까 네. 이들 이제 후발업자를 좀 지키기 위해서 공정 경쟁을 좀 이동통신사 간에 유도를 좀 해보자 이런 차원에서 의무적으로 이제 이동통신사가 통신요금을 책정할 때 정부한테 승인을 받아라, 네. 인가를 받아라 하는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이동통신사가 새로운 요금제를 낼 때 얼마 받겠습니다라고 하면 정부가 그래 이 정도면 괜찮아라고 이제 허락을 해줬던 건데요. 문제는 최근 들어서 이제 이동통신사가 이제 이 사실은 음성보다는 이제 데이터와 결합한 복합 상품이 늘다 보니까 네. 뭐 이도 저도 아닌 이 요금을 어떻게 좀 책정해야 되는지 결정하기도 좀 어려워졌고 복합적으로 이 차라리 통신사 간 무한 경쟁을 통해서 시장 자율적인 이 기능으로 합리적인 가격을 책정하는 게 낫지 않느냐라는 취지에서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제 새로운 요금제를 출시할 경우에는 별도의 이제 인가 절차 없이 뭐 당국에다가 이번 새로 출시된 요금 이 선에서 받겠습니다라고 신고하면 되는데요. 뭐 신고하고 난 다음에 이제 보름 정도 이제 뭐 특이사항이 없다. 뭐 공정 경쟁이거나 이제 불공정 경쟁을 초래하거나 네. 아니면 이제 사용자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면 그대로 효력이 발생하니까 그야말로 이제 자유 경쟁 체제로 바뀌는 거다. 기존에는 정부가 이 요금제를 어느 정도 규제를 했다면 이제는 자유 경쟁을 통해서 시장 기능을 좀 활성화 보겠다라는 취지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 소비자 입장에서 좋아지는 겁니까? 일단 사실 통신요금 인가제가 앞서서 이제 소비자 통신 부담 줄이고 후발 이통사 보호하자라는 측면에서 도입이 됐다면 네. 지금은 시장이 어느 정도 성숙됐다라는 판단 때문에 하는 겁니다. 예. 만약에 이제 이번에 인가제가 폐지된다고 하면 소비자 입장에서 어떤 변화가 있느냐? 뭐 당장 이 직접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장담은 불가능한데요. 다만 예측해 볼 수 있는 시나리오가 지금처럼 이통사 간 경쟁이 심화된다면 당연히 소비자들의 통신비 부담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네. 반면에 우려되는 게 바로 이겁니다. 담합. 불법적인 형태가 이제 스물스물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러면 요금이 더 오를 개연성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인가제라는 것이 현재 경제 상황이나 가계 통신비 부담을 고려해서 정부가 적정 수준을 정해줬다면 이제 이 이동통신사들은 특별히 뭐 이번 서비스는 뭐 이 어떤 특별 메리트를 더 내세워서 부각시켜서 요금 이제 굉장히 비싼 요금제를 이제 좀 끌어들이는 도입하는 그런 이 역효과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소비자들은 이제 이통사들의 어떤 할인 정책이 어떤지 꼼꼼히 따져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매달 통신비 부담을 좀 줄이는 이동사 쪽으로 이제 몰릴 수밖에 없죠. 예. 이런 점을 감안하게 되면
지금 주어진 이제 자율적 가격 결정 기능을 이 통사가 함부로 했다. 이럴 경우에는 또 된소리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겠군요. 자, 사회초년병인 20대가 대포통장, 그러니까 이름 빌려주거나 뭐 이런 거죠. 그 피해를 가장 많이 겪는 것으로 조사됐다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금융사기범들은 거의 뭐 인간의 심리를 이제 정말 최악으로 이용하는 정말 사악무도한 사람들인데요. 사실 대포통장은 이제 알면서 빌려줘도 범죄고요. 모르면서 빌려줘도 이제 본인의 이 금융거래가 좀 제한을 받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대포통장 사기범들이 노리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취업을 미끼로 20대 남성을 유혹하는 수법이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대포통장 사기범들은 주로 이제 통장이나 체크카드, 보안카드를 건당 한 70만 원에서 한 100만 원 정도 사들인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통장 사용료로 매달 300~400만 원 정도 주겠다라고 속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금감원이 파악한 걸 보니까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4개월 동안 전국 은행연합회에 등록된 이 대포통장 명의인 정보가 무려 한 12,000여 건인데요. 이거 분석해 보니까 20대 청년층의 비중이 27%입니다. 3,400여 명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그 뒤를 40대가 23%, 30대가 22%입니다. 네. 그리고 50대 명의자가 17%로 그 뒤를 이었는데 특히 여성보다도 남성의 귀가 더 얇습니다. 남성 비중이 65%입니다. 그리고 이제 2건 이상 이제 이 대포통장을 양도한 비중 역시 남성이 67%에 달했는데요. 이들 사기범들은 일단 20대 취업준비생들한테 취업을 시켜주겠다라고 이제 안심을 시켜서 말로 속이고 이제 경제적으로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떤 계층의 남성의 어떤 통장을 양도하려는 이제 유인책을 가장 많이 쓰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그게 이상하네요. 얼핏 생각할 때는 남자들이 좀 더 꼼꼼하게 하고 이런 거에 안 속아 넘어갈 것 같은데 거의 더블 스코어로 남자가 피해자가 많군요. 그렇습니다. 꼼꼼하기는 여성이 더 꼼꼼하고요. 네. 남성들은 이제 그 액수 그리고 이제 취업이라는 말, 취업에 굉장히 이제 공포감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런 말이 이제 현혹이 돼서 정말로 이제 액면 그대로 믿고 자기 정보를 넘기고 통장도 만들어서 넘기는 그런 일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후배 또는 뭐 아들뻘인 세대들한테는 참 미안한 얘기입니다. 사회 나오자마자 대포통장 이런 취업 유혹 때문에 이런 피해를 겪게 한다. 아이고 참. 그나저나 내년부터 대포통장 빌려줄 경우에 최장 10년 이상 와 이거 알아둬야 되겠네요. 10년 이상 금융거래가 불가능해진다고요? 그렇습니다. 앞서 제가 이제 알면서 빌려주면 범죄 행위고요. 네. 모르면서 빌려줘도 금융거래 제약을 받는데 일단 대포통장을 이제 명의인으로 등록이 되면 각종 불이익이 뒤따르는데요. 우선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서 최고 3년 이내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는 거고요. 예. 또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이게 1년간 이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계좌 개설이 금지됩니다. 그리고 해소 사유가 발생될 때까지 비대면, 그러니까 은행 창구를 방문하지 않고는 금융거래가 제한됩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내년 3월부터는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등록된 자의 경우에는 신용정보법상 금융질서 물환자로 등록이 됩니다. 이게 등재가 되면 최대 12년 동안이나 금융거래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때문에 이제 이런 사기 전화 받았을 경우에 절대 당황하지 말고 끊어버리지 말고요. 요즘은 이제 녹음 기능이 있으니까 스마트폰에 녹음을 해서 금감원에 이제 보이스피싱 지킴이 홈페이지에 올리게 되면 이제 피해 예방 그리고 이제 그런 이제 범죄자를 수색하는데 참고가 된다고 합니다. 네. 자, 이것도 익히 들어오긴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급여 생활자들 또는 중위소득자들의 좌절감 이런 거 확인하게 되는 뉴스 같은데 평균 가계소득만으로 서울에서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포기하라. 이 얘기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중산층 월 평균 한 430만 원 정도 버는데요. 서울에서 아파트 이 정도 수준으로 사는 건 좀 어렵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네. LG경제연구원의 자료인데요. 올 2분기 기준 우리나라의 평균 가구 소득은 월 한 430만 원 정도였고 평균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이 9,200만 원이었습니다. 이런 가구가 월 소득이 한 25% 정도, 한 110만 원 정도를 대출 이자와 원금에 사용하게 되면
구입할 수 있는 주택 가격이 어느 정도냐? 약 2억 9천만 원 정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보유한 금융자산 9천만 원 합치고 그리고 3%대 대출금리로 2억 원을 빌려서 매월 소득의 110만 원 정도를 원리금으로 갚았다. 그리고 20년간입니다. 20년간 균등 생활한다라는 가정일 경우에 가능한 주택이 바로 약 2억 9천만 원이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면 문제는 서울 지역 올 하반기 아파트 평균 가격이 약 5억 원입니다. 440만 원 월급 갖고는 20년 이내 5억 원짜리 아파트는 불가능하고요. 그러니까 한 뭐 40년 정도, 40년 정도 이제 하면 뭐 물론 가능할 수도 있겠는데 70 다 돼서 하나 살 수 있다 이 말인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론 서울 벗어나서 전국 평균 가격은 가능합니다. 예. 이 전국 같은 기간의 전국 평균 아파트 가격은 2억 9천만 원 수준이기 때문에 예. 전국 평균은 가능하지만 서울이 불가능하고 수도권이 불가능하고요. 일부 대도시는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전국 아파트 평균 값이 서울의 한 60% 조금 남짓 이렇게 되는 모양이군요. 그렇습니다. 자, 내년부터 실손 의료보험료 잘 들어두십시오. 최대 30%나 오른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뭐 물가 상승률이고 뭐 제로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러게요. 그러나 실손의료보험료 내년 최대 30%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실손의료보험은 이제 입원이나 통원 치료 받을 때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네. 나머지 부분을 보장해줘서 모든 국민들이 이제 굉장히 가입하고 있는 이 인기 높은 상품인데 이게 단점이 이제 계속 이 갱신형으로 가격이 매년 오른다는 겁니다. 보험료가. 지난해의 경우에 사실 이 실손 의료보험을 보게 되면 그럼 왜 이제 물가 상승률이 10배가 넘는 최대 30%가 오르느냐? 그 이유는 지금까지 손해보험사들이 이 보험 때문에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해 기준 이제 실손 의료보험의 손해율이 138%에 달하는데요. 네. 이 얘기는 소비자분들로부터 받은 보험료보다 지급한 보험금이 38% 더 많다는 겁니다. 이유는 이제 금융당국이 5년 연속 실손 의료보험료 인상을 막다 보니까 생긴 부작용인데요. 네. 이러다 보니까 금융당국은 궁여지책으로 아예 보험상품 개발과 보험료에 대한 규제를 대폭 풀어버리자. 특히나 이제 가입자에게 받는 보험료도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게 하자라는 겁니다. 다만 이제 실손 의료보험의 경우에는 이제 보험료가 한꺼번에 높아지는 걸 막기 위해서 내년에는 30% 인상폭, 그리고 27년부터는 1년 전과 비교해서 35%로 상승폭에 제한을 두기로 했는데, 네. 뭐, 그나저나, 뭐, 비슷비슷한 상승률인데요. 어쨌든, 이제 이 현재 보험사 간 이제 경쟁이 치열한 만큼, 뭐, 인상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금융당국은 이제 기대하고 있지만, 그러면서 이제 보험료를 좀 비교할 수 있는, 보험료를 상대의 그 보험사와 이제 비교할 수 있는 사이트를 좀 열어서 네. 소비자들이 선택권을 좀 활성화하겠다라는 대책도 같이 내놨습니다. 말씀 듣다 보니까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기는데요. 보험사가 계속 손해가 쌓여서 이제 이렇게 올리게 됐다 그러는데 보험사는 손해 보면 안 됩니까? 뭐 어차피 이게 기업이 영리를 추구하는데 이제 이 정책 당국, 금융 당국이 인상률을 매년 인상하지 않고 이제 당시에 해당 연도에 이제 물가 상승률 안정 차원에서 강압적으로 이제 억압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예를 들어서 5년간 못 올렸다면 이게 30%라는 게 5로 나누면 6%거든요. 네, 네. 1년에 한 6%씩 올렸다면 이런 부작용이 없는데 그동안 안 올려줬던 걸 한꺼번에 올리다 보니까 예. 체감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비싸게 더 내야 하는 부담감이 생기는 거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금융의 자율적인 기능을 배제하고 정부가 이렇게 나서서 가격 기능을 조정하는 것은 굉장히 후진적인 행태입니다. 관치금융의 한계를 지적하는 말씀으로는 이해를 하겠는데 보험사는 거의 뭐 땅 짓고 헤엄치기고 보험사가 손해를 볼 일은 거의 없다는 게 이제 자본주의 꽃이자 뭐 정설처럼 돼 있잖아요. 네. 가끔 좀 그 말을 들으면서 화가 났었어요. 왜 꼭 고객만 봉을 해야 되나? 보험 상품 잘못 만들면 가끔 손해도 봐야지. 그러니까 있습니다. 손해보는 상품들이 있긴 있는데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금리가 이제 뭐 거의 1%대 아닙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10몇 년 전에 내놨던 종신보험의 경우에는 약정 금리가 최대 7%, 8%, 10%까지 있습니다. 와. 그런 상품의 경우에는 이제 종신이다 보니까 예. 그 가입한 가입자가 보험을 해약하지 않고 가입 기간을 지켰다면 예. 이 지금 현재 금리에 거의 4-5배를 주는 어마어마하네요. 그렇습니다. 그런 상품이 일부 있고요. 아. 그러다 보니까 점점 보험사들은
이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생명인데요. 네. 생명이 더 이제 100세 연장될수록 보험사들은 종신으로 지급해야 될 보험료가 높아지는 구조이다 보니까 네네. 가능한 한 그런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신규 내놓은 상품의 경우에는 보험료를 올리고 예. 그리고 이제 과거에 이제 조금 이제 역마진이 나는 상품의 경우에는 어차피 그 가입한 소비자들이 죽을 때까지는 이제 보장을 해야 되는 상품이다 보니까 네.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상품별로 약간의 이제 이 손익 계산이 좀 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주요 대기업 가운데 11개 그룹. 내년부터 결국 임금 피크제 도입하기로 했군요. 그렇습니다. 이 내년부터 정년이 이제 58세부터 60세로 이제 연장이 되죠. 정부는 이제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연내 임금 피크제 도입을 전면시키겠다. 그리고 이제 이걸 민간 기업으로 확산시키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지금 현재 공공기관 한 60% 정도가 임금 피크제 도입을 한 상태고요. 대기업들 봤더니 21개 주요 대기업 가운데 11개 그룹이 내년부터 모든 계열사에 임금 피크제 도입에 합의를 했는데요. 네. 이들 기업을 보니까 뭐 삼성, LG, 롯데, 포스코, GS, 현대중공업, 두산, CJ, 신세계, 대림 뭐 이런 기업들이고요. 아직 이제 확정되지 않은 내년 도입을 해서 노사가 협상 중인 기업으로는 뭐 현대차, SK그룹과 같은 10개 그룹인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 네. 뭐 정부가 지금 뭐 밀고 있는 사안이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임금 피크제가 통상 이제 55세 전후로 해서 매년 통상 임금의 10% 내외로 삭감하는 형태 아닙니까? 그렇죠. 뭐 이렇게 아낀 재원으로 정년을 2년 연장하고 또 나머지 돈으로 청년, 신규 일자리 채용에 활용하겠다라는 건데 일단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과연 임금 피크제가 청년 일자리 창출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느냐, 뭐 도입은 해놓고 기여가 안 된다면 이것 또한 이제 근로자들한테 이제 신종 임금 삭감 아니냐? 그렇습니다. 그런 의문도 여전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 그것보다는 가급적 근로 시간 단축을 통해서 저녁 있는 삶도 만들고 일자리도 만들고 했으면 좋겠구만 말이죠. 아, 이 기자님 하나 갑자기 뭐 하나 여쭤봐도 돼요? 네네, 말씀하십시오. 서울우유가 뭐 임직원들한테 급여 대신에 우유하고 유제품을 좀 줬다는 기사를 두고 이제 전해드렸는데 저희 청취자 게시판에 그거 가지고 좀 얘기가 오갔어요. 네네. 그래서 그러면 우유값을 좀 내려서라도 많이 팔리게 하면 어떨까 이제 이런 견해가 나왔는데 네. 그 얘기 끝에 마트 같은 데 가면 우유 뭐 1+1 하는 걸 좀 봤거든요. 네. 그 마트에서 이루어지는 1+1 행사는 그냥 유통업체들이 눈 불하려가지고 제조업체는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그런 경우가 많나요? 맞습니다. 지금 그 유가공 업체들은 법적으로 우유가 지금 남아돌면 버리지 지금 낮은 가격으로 팔 수 없도록 법제화가 돼 있습니다. 싸게 못 팔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서울우유는 우유업계 1위 업체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백억 원대 이제 적자가 나다 보니까 일부 이제 임원부터 직원까지 이제 자발적으로 이제 유제품을 이제 월급 대신 받아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뭐 반대 여론이 너무 극심하고요. 그리고 이런 이제 가격 결정 면에서 우리나라는 이제 대형 유통업체들이 절대 갑이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1+1 제품의 경우에는 이제 한 유통업체가 하게 되면 유통 3사 다 그리고 뭐 그 이하 이제 슈퍼마켓까지 따라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거는 뭐 울며 겨자 먹기로 이제 이 유가공 업체들이 제공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을 이제 인위적으로 내릴 수는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신선 유지 뭐 이런 것 때문인지 뭔지 모르지만 아무튼 우유값은 안 팔린다고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는 좋아 보일 것 같은데 내려서 팔 수가 없게 돼 있군요. 그렇습니다. 이런 게 정보입니다. 네, 갑자기 여쭤봤는데 친절한 설명 고맙습니다. 역시 한국일보 이인철 기자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강윤의 오늘 이제는 진짜 인터뷰입니다. 네, 5시 44분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조금 질린다. 학을 띄십니까, 혹시? 공부는 확실히 하고 싶어서요. 어제 조금 인터뷰가 우리 시간이 부족해서 미진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십시오. 아닙니다.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다소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지만,
조금만 생각해보면 뭐 그리 어려울 것도 아니고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야지 이게 바로잡아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발언 기회를 주시면은 저희들이 고맙죠. 아유, 발언 기회라기보다는 소통이고요. 모르는 거 배우고. 근데 아무튼 인터뷰를 마치고 아하, 그래서 그랬구나 이래야 되는데 어려우면은 서로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자, 일단 가뭄 피해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전국을 제가 한 3개의 권역으로 그냥 제 편 이상 나눠봤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네. 조금 불만스럽더라도 현재의 가뭄 상태를 이 지역별로 좀 안내 부탁드립니다. 우선 충청권, 그다음에 수도권, 다음 영호남을 포함한 남부지방 이렇게 분류하고자 합니다. 네네. 지금 현재 중부권이라고 해서 다 가뭄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지역별 편차가 심해지는 거죠. 예. 그리고 또 문제는 가뭄이라고 하는 것의 기준이 강수량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예. 그 다음에 실제로 필요한 물의 양을 공급받지 못하는 것을 물 부족이다, 가뭄이다라고 할 수도 있고, 네. 기준이 여러 가지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현재 그 가뭄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들은 대체로 이제 강수량이 상대적으로 적어진 것을 이제 가뭄이라고 분석을 하고 있고요. 예. 거기에 따른다고 하더라도 그 강화도라든지 서해안 일부 지역 같은 경우가 지금 상대적으로 예년에 비해서 강수량이 많이 지금 줄어든 상태고, 예. 그리고 남부 지역 같은 경우는 비교적 예년에 근접한 상태이고, 또 뭐 남해안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 도리어 예년에보다도 강수량이 많은 지역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후 변화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얘기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전국 내지는 대한민국의 기온이나 강수량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국부적으로 가뭄이라든지 홍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심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통제하기 어려운 기후 조건이 된다. 그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이번 같은 경우도 마치 보령에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처럼 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것들은 이제 과장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니요,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거기에 맞는 맞춤형 해법을 찾아보자라는 것이 의견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수도권과 남부지방은 현재는 괜찮은 상황입니까? 수도권 같은 경우도 강수량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예년에 비해서 평균보다도 한 40% 정도가 적은 상태인데. 그런데 아직은 가뭄이 그렇게 심각하지 않은 이유는 뭐죠? 그 지역들은?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들이 상당히 많이 마련돼 있기 때문에. 수리 체계가 잘 잡혀 있다. 그렇습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충남의 보령 등등 지역이 대단히 취약했다 이런 얘기입니까? 상대적으로 취약한 겁니다. 예. 자, 다른 지역보다 네네 말씀하십시오. 다른 지역보다 보령 쪽에가 그 용수원이 충분히 마련돼 있지 않는 거죠. 네. 어제 충남도는 가뭄대책본부를 비상대책본부로 격상했고 뭐 이런 건 저희 사실 그렇게 크게 관심 있지 않아요. 이름이야 뭘로 하든. 첫 회의를 열었다는데 회의에서 오간 내용 뭐 들을 만한 거 있습니까? 뭐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공무원들 회의가 원래 좀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뭐 주민들에 대해서 뭐 단수의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한 여러 방안들이 나왔지만 뭐 눈여겨볼 만한 결과까지는 아직 못 낸 것 같습니다. 예. 자, 정부가 가뭄 대책 방법으로 4대강 물을 사용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일단 수질이 하나 걱정되고요. 어디 보니까 뭐 정수인가 좀 걸러서 보내겠다 이런 말도 나오던데. 예. 그다음에 두 번째 지천 지류 연결하다 보면 적지 않은 돈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염 총장께서는 그거 가뭄의 근본 대책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좀 더 근거를 전해주실 시간과 함께 대안까지도 부탁드리고자 오늘 연 이틀째 인터뷰하는 겁니다. 예, 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선 저희가 수자원을 이해함에 있어서는 뭐 다른 것도 그렇지만 이게 과연 어느 정도까지 방어할 건가에 대한 기준이나 목표를 정해야 됩니다. 네. 예를 들어서 1000년에 한 번 오는 가뭄을 가뭄에도 대응하겠다라는 것은 굉장히 비경제적이죠.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1000년에 한 번밖에 안 쓰는 시설물을 만드는 셈이 됩니다. 네. 따라서 그런 시설물들까지 방어하는 것은 마땅하지가 않고요. 예. 예를 들어서 농업용수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기준이 10년입니다. 세계적으로. 따라서 이걸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몇십 년 내지는 100년 이상의 가뭄이 왔다고 생각하는데 예. 그런 상황에서도 농업용수가 문제없이 다 공급돼야 된다라는 발상 자체가 굉장히 비경제적인 것이죠. 예.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농민들은 피해를 발하는 것이 아니라 재해보험이라는 것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 보험에 국민들이 일부 농민들이 보험을 가입을 하고 그다음에 국가에서 지원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서 실제로 재해가 발생했을 때 그거에 대한 피해를 농민에게 적절하게 하고 차라리 시설을 투자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전문가들의 이제 평가거든요. 예. 따라서 무조건 시설을 가뭄이 들었기 때문에 시설을 해야 된다라는 것 자체가 단선적이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시설을 하게 됐을 경우에도 우선순위라는 게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물을 전략하는 방법을 택할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물이 남는 곳으로부터 부족한 곳으로 보내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우선 쓰고 맨 마지막에 걸 써야 되는 거죠. 지금 말씀한 어제 얘기한 것처럼 4대강의 지금 수질이 나쁩니다. 여기에 뭐 간단하게 걸러갖고 보낸다고 하는데 지금도 당연히 걸러서 보내죠. 어디로 물을 보낼 때는 무조건 예. 그냥 뭐 물 위에 뭐가 떠 있는 것을 보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걸러서 보내는 건데, 문제는 수질도 나쁘고 먼 거리를 더구나 표고를 극복해가면서 높은 데로 보낸다라는 것이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예. 예를 들어서 이번에 11만 톤을 보내겠다. 백제보에서 보령까지. 백제보. 네네네. 예, 백제보에서 보내겠다고 했는데 이 백제보가 지금 거의 똥물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내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가도 첫 번째 걸리는 것이고, 두 번째 11만 톤을 보내는데 650억을 쓴단 말이에요. 네. 근데 11만 톤을 보내면 30만 명 정도쯤이 마실 수 있는 물에 해당합니다. 네. 근데 그 정도쯤의 물의 양이라는 것이 많지 않은 양이에요. 그리고 그 정도쯤의 11만 톤 정도의 물량은 지금 현재 아낄 수 있는, 뭐 절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도 충분히 마련할 수 있고요. 간단하게 제가 다른 자료 하나 찾아봤는데요. 네. 최근 10년 동안에 우리나라의 지방 상수원이 약 20%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 상수원이 뭐냐면 상수원 보호구역 이렇게 펜만 네. 붙어 있는 걸 보셨을 그렇죠. 때죠. 이 상수원 보호구역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큰 강의 댐에만 상수원 보호구역이 있는 게 아니라 지역마다 작은 상수원 보호구역도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것을 자기들이 사는 곳 인근의 작은 지천에서 작은 강에서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물을 끌어다 썼는데 이걸 최근 10년 동안 369곳에서 309곳으로 약 20% 정도를 줄였어요. 예. 결국 그러니까 근처에 있는 물을 다 없애고 멀리 댐에서 끌어다 오는 물만 지금 남겨놓는 추세로 간 거죠. 아하. 결국 기존에 확보하던 물을 다 포기한 상태에서 이렇게 좀 좋지 않은 물을 끌어오겠다라는 발상 자체가 바람직하지가 않죠. 그나저나 백제보 물을 이렇게 걸러서 공급한다. 그게 현실성이 있나요? 저희가 봤을 때는 현실적이지 않고 도리어 수돗물에 대한 저항감을 높일 가능성이 많다고 보는 거죠. 예. 지금 현재 보령댐에서 20% 지금 그 공급량을 줄인 상태거든요. 예. 그러니까 단수를 그 정도쯤 줄인 상태인 건데, 단수를 그만큼 하고 있는 건데, 그 정도 물의 양이 지금 11만 톤 정도쯤이 되는 건데, 네. 그 누수율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보령 지역에 지금 제일 어제도 그 말씀 강조하셨죠. 예. 보령군에 지금 보령시에 지금 그 유수율이 얼마냐면요. 여보세요? 유수율이 네. 보령시의 유수율이 56.5%입니다. 결국은 뭐냐면은 한 3분의 1 이상이 40% 이상이 중간에 낭비돼 버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네. 근데 실제로 이번에 단수하면서 줄인 것은 20%거든요. 그러니까 순서를 한번 찾아보면은 첫 번째로는 누수를 잡아야 되는 것이 첫 번째죠. 근데 이 누수를 잡기 위한 시설 교체라든지 보강과 관련한 투자를 정부나 이런 데서는 안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국가에서는 이것이 지방사무다,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자기 돈으로 투자해야 되는 사무다라고 하면서 이 부분은 투자를 안 하고 있고, 반대로 국토부가 중앙사무다, 자기들이 쓸 수 있는 돈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도수관의 건설이라든지 댐 건설이라든지 이런 데다가만 돈을 쓰겠다라는 거예요. 아하. 좀 복잡했을까요?
조금 복잡했네요. 알아는 듣겠는데 제가 뭐 국토교통부를 출입해본 기자였었기 때문에 그 말을 알아는 듣겠는데 그 짧은 말씀을 청취자분들은 얼마나 전폭적으로 이해해 주실지는 모르겠고요. 다시 한번 아니요. 그러기에는 저희가 시간이 오늘은. 예, 죄송합니다. 아무튼 간에 그거는 현명한 방법은 아닌 것 같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접근하자. 1000년은 물론이고 200년, 500년 가뭄 꼭 그런 것은 아니다. 그다음에 재해보험 이런 말씀. 오늘 들은 새로운 걸로 일단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환경운동연합의 염영철 사무총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숨가쁜 하루였습니다. 또 준비한 순서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